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 키우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잘하고 송아지 잘 되고 돈 잘 벌고.では僕の方から日本の和牛市場に関してと和牛といっても一口に아까 육성기에 있어서 6개월까지는 6 내지 8kg를 먹이다가 9개월 돼서 4kg를 사료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송아지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송아지 질병은 두 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금방 다 답이 나오는데 설사하고 호흡기예요. 설사하고 호흡기인데 이 설사하고 호흡기가 왜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미소에 관리를 하거나 또 송아지한테 관리하는 현재 문제점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작년에도 설사를 했으면 올해는 안 하게 하는 그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 제거가 되지 않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미소한테 사양 관리하는, 다시 말하자면 어미소한테 먹이는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볏짚이나 라이그라스를 효율적으로 잘 못 먹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송아지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그 초유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해요.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송아지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제가 짚어보고 하면서 송아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송아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어미소 밑에서야만이 건강한 송아지나 우량 송아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본적이에요. 이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송아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좋은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부모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어미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첫째, 어미소한테서 분만 6주, 4주 전에 설사 예방 백신을 놔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20, 30%는 안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 놓는다. 안 넣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우리 선생님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놓는 이유나 그런 원인이 뭡니까? 왜 안 놓습니까? 하는 거를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넣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일이 많거나 일이 많거나 그래서 한번 좀 뭐 여러 못 넣는 수가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놔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놔도 효과가 별로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안 놓으시는 분도 계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은 거하고 안 놓은 거하고는 설사 발생률도 다를 뿐더러 치료 효과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설사 예방이든지 송아지에 대한 문제는 설사 예방 백신을 안 놓고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건 놔야 된다. 무조건 놔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60%밖에 안 돼. 효과가. 100% 효과 될 것 같으면 설사 예방 백신만 놓으라고 그러고 제가 강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백신을 놔서 효과는 60%밖에 안 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왜 효과가 100%였으면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신을 맞아도 이 질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100%가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면역 효과가 국소 면역이라고 해서 송아지 설사도 장에만 국한되는 면역이고 코로나도 호흡기에 대한 면역이 국소 면역이야. 국소 면역에 대한 질병 방어 능력은 60%가 한계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100% 차단이 안 되니까 코로나도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맞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맞으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도 주사 안 놓는 것보다는 놓는 게 낫고 또 거기에 대한 예방 능력은 60%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놔야 된다. 만일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냐면 로타 바이러스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놓은 거하고 안 놓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그때는 제 아무리 좋은 수액 이런 거 다 나와서도 그때 해결이 안 돼요. 끝장이야. 힘들어. 두 번째로 좋은 어미소에서 좋은 송아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분만하기 전에 우리가 어미소한테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소한테 어떠한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냐면 비타민 A에 대한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다 아시는데 설사나 송아지 면역에 관련된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미량 광물질이 있어요. 미량 광물질. 미량 광물질을 말 그대로 미네랄이야. 미네랄. 광물질이 미네랄이야. 다른 말로 하면 미량 미네랄이라고도 할 수 있어. 미네랄. 이 미량 미네랄은 어떤 게 있냐면 7개가 있어. 일곱 개.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옥도, 철이에요. 그 중에서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이 정도는 어미한테 분만하기 전에, 송아지가 분만하기 전에 어미한테
적정량을 사료나 주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면 송아지 설사를 방지할 확률이 이것도 한 50% 이상, 70% 이상 효과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 이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저걸 거의 다 첨가해서 미겨.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했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제재들은 가능하면 이 제재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사료 먹일 때나 이럴 때 가능하면 첨가를 해주는 게 좋다. 굉장히 설사에 도움이 돼요.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저 물질을요, 그 임신 기간이 아니라 그냥 20,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 주사를 놓는다면 주사를 놓는다면 림프솔이나 지모솔이 그러니까 저걸 다 만족시키는 약은 없는데 지모솔이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르콥산 같은 거, 그 다음에 헤마톤 이런 것들이에요. 예. 제일 적절한 시기가 언제? 만약 한번 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모솔을 놓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분만하기 전 2달 전에 한 번 놓고 한 달 전에 한 번 놓고 분만 시 한 번 놓고 분만 후 한 달에 놓고 2달에 놓고 거기 보면은 제가 비타민 A도 주사를 그렇게 놓으라 그러는데 그때 하고 같이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 그걸 안 하는. 어쨌든 그 주사는 만약 주사를 놓는 게 저기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분만하기 한 달 전, 2달 전, 분만 후 한 달, 2달,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송아지 설사뿐만이 아니라 송아지 면역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송아지 성장하는 데도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네. 송아지한테 바로 주사를 주면 안 됩니까? 송아지한테 주사를 줘도 좀 도움이 되죠. 되는데 이거는 어미 초유를 통해서 송아지가 먹어야만이 소장에 들어가서 이런 설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더 잘해줘요. 송아지한테 놔도 돼요. 좀 도움이 돼요. 보통 송아지는 한 2-3cc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보통 미네랄 블록을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이는데 네. 거기에 보면 저런 요소들이 좀 가미되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 미네랄 블록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네랄 블록은 우리 농가에서 이 미네랄 블록을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 미네랄 블록 자체의 이름은 틀린 것은 아니라 미네랄 블록 이꼬르 소금 블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의 99.8% 그게 다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도 미네랄이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저런 성분들은 거의 없어. 알겠다고요. 황토하고 저게 같이 섞여가지고 황토에도 미네랄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보면 어떤 미네랄과 그 성분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단위가 ppm, IU 막 이렇게 되니까 이 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제가 보면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이 농가들이 당하는 게 뭐냐면 20kg짜리, 10kg짜리 블록 하나 다 먹어야 하루치 용량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 모르는 거야.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쳐 가지고 우리가 먹이는 미네랄 블록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현실이 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네랄 블록은 너무 이거 잘못됐다.
진짜 어디 가서도 내가 요 김해 와서도 봤나 모르겠는데 막 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는 것들 봤어요. 거의 보면 이름 중에 레드 뭐로 들어가는 것도 있었어. 그리고 다 소금이야, 소금. 그래서 송아지 설사나 면역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미네랄이 필요하다. 미량 광물질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저 미량 광물질은 양이 아주 적은 거예요. 적으면서도 굉장히 설사와 면역력에 대한 역할을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 그게 만약에 서로 이렇게 사료를 급여하고 그 다음에 생균제 뿌려야 하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이게 전부 다를 뿌려 사료에 또 뿌려주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 솔직히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그 일을 하다 보면 매일 한다는 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뭐 솔직히 생균제 이것도 일일이 다 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건 아는데 생균제 뿌릴 때 미리 그걸 다 섞어놔 가지고 한 번에 뿌리면 낫지 않습니까? 그게 생균제가 좀 어른하면 떠버려요. 그 고망이 돼.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 만약에 뿌리는 거 말고 아까 뭐 주사제라든지 그냥 한번 이런 없는 거는 차라리 해주고 그런 게 저희한테는 주사제를 저는 비타민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타민제는 급여하는 게 어떻습니까? 주사를 놓습니까? 먹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로 하십니까? 비칸톨이 주사 놓으십니까? 그럼 그때 같이 맞춰서 놓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어? 저한테 추천하면 무조건 넣는데 애미한테도 뭐 분만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다 놔주지는 못하고 예,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전 어미의 초유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초유의 품질이 좋아져. 그래서 백신과 미량 광물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초유에 대한 접근이 조금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송아지 설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송아지 10일 이내의 송아지 설사는 95% 이상이 뭐에 달려 있다 하면 초유의 품질과 양을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것은 초유의 품질과 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미소한테서 섭취한 송아지가 제대로 어미소가 주는 초유의 양과 그 속에 들어있는 면역물질인 IgG나 IgA나 IgM과 같은 면역물질이 1리터에 20g 이상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있지 못하고 품질이 안 좋거나 또한 어미소의 초유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송아지의 생명을 면역력을 이겨낼 수 없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어. 어미소의 초유의 면역물질을 왜 못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건강 백신과 같이 우리가 미량 광물질 같이 이런 게 첨가가 되면 좋은 초유를 그 안에 있는 초유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만일 그렇게 하고 도다먹이기를 하면서 양과 품질을 좋게 만들어내서 송아지, 우리 집 송아지들이 10일 이내에 설사를 안 하면 그 자체로서의 초유의 품질은 각 농가에서는 만들어냈다고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10일 이내 설사를 거의 안 하면. 그러나 설사를 10%나 20% 한다 그러면 그 초유의 품질은 분명히 초산소에 낳은 송아지라든지 어떤 면역력이 부족한 소의 송아지는 초유의 품질을 못 만들어내서 설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좋게 만드는 거에서는
백신도 넣고 미량광물질도 주사를 하고 뭐 비타민도 같이 해주고 도담액에게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도담액이기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은. 왜냐하면 난산의 위험성이 있어서 좀 그렇다. 뭐 이래서 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뱃속에 있는 태아와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담액이기의 사료는 그러니까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1kg 이내 범위 내에서 기초 단계보다 1kg 이내의 범위 내에서 좀 도담액이기를 해야만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장할 때 필요하고 그것도 나머지 부분이 초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송아지들이 10일 이내 좀 설사하고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미젖 먹기 전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미젖 먹기 전에 내가 준비해 놓은 초유 분말을 따로 어미젖 먹기 전에 준비해서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고서 내가 설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매년 내가 그 주사제를 놓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맨날 그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았어요? 우리가 치료를 해요. 그리고 또 전해질이 탈수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주사 놓기도 해요. 또 혈관 주사 놔요. 또 했는데 안 들어요. 원장님이 좀 나을까 또 해요. 몇 번 치료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돼요. 안 좋은 경험이나 그런 나쁜 추억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송아지는 기본적으로 어미소하고 틀리게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이 큰 소들은 70% 가지고 있는데 송아지는 8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설사하고 그렇게 되면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책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쇼크가 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충격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수액을 놔주는 게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수액을 놓는 분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 송아지가 설사하면 수액을 놓는데 몇 병을 놓는 게 정확하게 1리터짜리 몇 개를 놓는 게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 30kg의 송아지가 5일 된 송아지가 설사를 했어요. 좀 힘이 없어서 좀 전해질이 상실이 돼서 휘청휘청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의 된 송아지를 수액을 얼마 정도 놓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2리터? 2개? 1리터짜리 2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 회사들 공단에 2개 달아서 아, 수의사분들이 2개를 했으니까. 아. 기본이 3개. 이건 제가 만드는 3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탈수가 됐어요. 설사를 하면 탈수가 됐어요.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상으로 얘기하면 6% 탈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 아프기 시작했으면 6%야. 8%는 설사 하루 이틀 하면 8%야. 약간 좀 심하다 그러면 10% 탈수라고 그래. 그러면 6%, 8%, 10% 탈수는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체중 곱하기 이걸 하면 돼. 그럼 송아지 체중이 30kg이라고 그래. 체중이 30kg, 송아지 체중이 30g이야.
계산하기 좋게 10%면 곱하기 0.1을 해. 30 곱하기 0.1은 얼마야? 3이야. 이게 빠져나간 거야. 3리터가. 빠져나간 게 3리터야. 그러니까 3개를 놔야 돼, 안 놔야 돼? 놔야 돼, 3개를. 근데 우리는 송아지, 그 조그만 송아지가 닌겔 3개 놓는 거에 이해가 되냐고. 너무 많다 이거야. 2개도 내가 신경을 쓴 거야. 하나면 맞는데 원장님이 2개 놓으니까 2개 정도면 그래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3개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느껴보시면 송아지 가지고 수액을 갖다가 3개를 놓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수액을 갖다가 송아지한테 놓으면 이런 속도로 놔야 돼. 기본적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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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1리터짜리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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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놓으려면 1리터짜리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최소한 3시간. 그럼 3개를 놓으면 9시간 동안 그 송아지한테 지켜가면서의 인내를 가지고 있을 분 거의 없을걸? 하나 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지워 잘라고 그럴걸? 아니면 풀어가지고 쫙 놓으려고 하든지.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수액은 절대로 그렇게 놓게 돼 있질 않아. 우리가 병문안 가가지고 어떤 분이 수액을 맞고 있는데 두두두두두두 내려가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있습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뚝 떨어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오늘 수액 얘기는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송아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걸 언제 맨날 수액을 나가면서 우리가 그걸 뒷감당을 하냐 이거지. 못 된다 이거야. 그리고 수액도 여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력들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뭐 닌게르도 잘 넣고 뭐 이렇게 꽂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액을 놓는데도 수액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약물을 타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잘못돼. 내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잘못되는 건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제발 송아지 설사해서 탈수되고 했을 때 포도당만 놓지 마십시오. 뭐라고? 포도당만. 한 30-40%의 농가에서 포도당만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더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식염수는 소금물이라 별 볼로 없는 것 같고 포도당을 넣어야지 힘을 차리지 않겠냐니까 포도당을 넣는 거야. 근데 이 포도당이 문제야. 이 포도당이. 포도당을 많이 넣으면 죽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또 5% 포도당 넣으면 그래도 좀 나아. 센 거 놔야지. 우리 집 송아지는 10% 20% 넣으면 그거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송아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러죠. 뻣뻣해져. 이게 왜 뻣뻣해지는지 아세요? 힘이 많이 나서 당이 올라가서 뻣뻣해지는 거겠지. 당을 많이 놨으니. 이 당이라는 것은 신체 내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야. 기초 에너지야. 그때 쓸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에너지야. 다시 말하자면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내가 편의점 가서 바로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통화의 에너지야. 그러나 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 내가 돈 아무리 많아도 지갑에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 적절한 양밖에 소량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당이 적절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뇌로 말하고 이러는 거는 그 정도의 에너지만 몸에서 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했다는 이유로 당을 갖다가 5% 10% 포도당을 막 쏟아 넣는다? 이거는 송아지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발 포도당 많이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겠는데 생리식염수 소금물이지만 좋은 수액제입니다. 뭐라고요? 생리식염수가 소금물이지만 좋은 수액제입니다. 그 송아지를 살 수 있는 좋은 수액제니까 식염수 놓으세요. 식염수. 거기에 좀 더 저긴다면 제가 항상 유튜브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단가 식염수 놓으세요. 단가 식염수. 단가 식염수는 뭐냐면 식염수에 5%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가 식염수에 단가 식염수라는 게 있어요. 단가 식염수에 비콤이나 타우린 좀 많이 타서 혈관 주사 놓으세요. 비콤이나 타우린 많이 타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설사는 하트만이야. 할 수 있어요. 설사는 하트만이야. 그 얘기하면은 자꾸 또 할 얘기 또 못하니까 일단은 단가 식염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하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하트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트만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트만 씨액이라고 그래. 김재경이 만들어서 김재경 씨액처럼 하트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의사야. 하트만은 좀 생소했는데 우리가 알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들은 얘기가. 닌겔의 얘기 들었죠? 닌겔액 만든다 그러는데 요새 닌겔액이라는 게 싹 없어졌잖아요. 그죠? 닌겔도 사람 이름이야. 의사 이름이야. 닌겔액. 그래, 링거스 하는 거야. 근데 하트만은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괜찮으나 설사하는데 도움이 되나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난 상태에서 하트만액을 놓는 거는 송아지를 오히려 위험에 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잘 보면 이상한 약도 집어넣어요. 중조나 이상한 걸 넣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트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농가에서는 내가 식염수, 단가 식염수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정도면 돼. 그래 내면 문제 없어. 식염수를 따뜻하게 천천히 가능하면 3리터 정도는 천천히 놔야 그게 기본이 맞춰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가 10분, 20분, 1시간 간격으로 설사하면 그걸 또 보충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수액을 한 번 넣고 하나든 두 개 넣고 땡 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넣고 내일 안 넣어? 설사하는데? 그러면 내일을 또 놔야 돼, 그게. 혈관 주사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되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백신을 넣고 미량광물질 같은 거 넣고 비타민 A를 갖다가 뭐 주사를 넣고 좋은 초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좋은 초유를 먹이고 하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사실 뭐 이렇게 강의도 다니지만 우리 또 직원들 매대서 약 장사도 하거든요. 왜냐면 또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떻게 송아지 설사 안 하게 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내야죠. 뭐 그래서 뭐 우리 쑥쑥이 캡슐이나 뭐 초유 항체 캡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어미젖이 좋게 만들기 위한 초유를 만들어내고 분만하고 나면 어떤 항체 물질과 같은 것도 먹이고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송아지가 설사하기 전에 미리 먹여주라는 거야. 10일,
이전에 설사하면 송아지가 위험하니까 수액을 놓고 이런 방법을 해서 너무 힘들으니까 송아지 설사할 위험성이 있으면 송아지 설사하기 전에 좋은 유산균과 효모제를 설사하기 전에 송아지한테 먹여주는 게 어떠냐 이거지. 송아지 뒤치다거려서 한 번에 3개씩 넣고 몇 시간 동안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어떻게 좀 예방 차원으로 먹이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송아지가 보통 여기도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한 50% 저 아침에 한우대에 가시는 분들 한 50% 정도는 송아지가 이런 변을 누는데 이 표현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한 보름 정도 됐어요. 20일 사이에 흰색 변이나 이렇게 순두부처럼 허옇고 노랗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아지가 변이 나와. 그런 게 우리 집에 송아지가 10마리 나면 한 마리가 나온다 10%, 두 마리가 20%, 30%, 50% 다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이상이 나온다. 그런 변들이 농장에서 우리 농가에서 50% 이상이 송아지가 보름에서 20일 됐을 때 허옇고 노르스만한 걸 갖다가 변을 쌓는다 하는 게 10마리 중 5마리 이상이 나온다 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10마리 중 5마리 이상 안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온다. 한 2-3마리는 나온다. 두세 마리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로 봐서 제가 이제 접근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사양관리 진짜 어미소한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전에 한 얘기 들으셨죠? 뭐가 문제라고 제가 얘기해요? 칩 가닥 예? 칩을 가닥 사료 가닥. 그 송아지의 분변이 회백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변이 왜 그렇게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그거는 어미소한테서 나온 우유의 성분이 지방 함량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름기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 어미소에 기름기가 많은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어미소가 왜 젖을 통해 가지고 기름기가 많은 것을 생산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미소는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송아지의 어미는 거의 95% 이상은 과비야. 과비. 살이 쪘다 이거야. 또한 우리 농가에서 열흘 지나서 보름 정도 되면은 송아지가 설사하니까 어미소의 사료를 줄이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떻다고? 어미소가 과비하거나 아니면 송아지가 설사하니까 어미소한테 농사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3kg, 4kg 주던 거를 아예 안 주든지 1, 2kg로 줄이든지 하면 어미소 몸에서 오히려 지방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송아지한테 지방, 여유 있는 지방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송아지의 변은 그 지방이 많은 성분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소화를 못 시키는 바깥으로 내보니까 색깔이 허여스름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퍼질러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과비가 됐고 왜
사료를 줄이는 것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우리 기성세대 분이나 우리 지금 후계자분들이나 생각하는 게 이럴 거예요. 송아지는 설사하면 무조건 어미소 사료를 죽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침이에요. 왜? 설사하는 걸 막으려면 일단 송아지 먹는 걸 줄여야 돼. 그건 틀리지는 않아. 그러나 송아지 우유를 줄인다고 하기 위해서 어미소 사료를 줄이면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어미소에서 젖을 제대로 공급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그 상황이 우리 사장님들이 준 사료 양이 부족하면 뭐로 보충을 시키냐면 자기 몸에 1차적으로 아까 혈당, 2차적으로는 몸에 있는 기름기 지방을 동원을 시켜.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자기의 근육을 동원을 시켜. 근육을 동원시킨다는 아주 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과비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기 몸에 있는 기름기를 싹 끌어가지고 젖으로 공급을 하는 거야. 에너지 공급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량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과량으로 많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젖으로 분비된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그게 지방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게 정착을 해야 돼. 그게 돌아다니다가 간에 들어가서 탁 들러붙으면 지방간이 되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기름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량을 줄이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줄이지는 않고 백서로는 넣거든요. 유량을 좀 줄인다. 그거는 예, 그 방법도 있겠죠. 줄이는. 예. 그거는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덱소로는 분명히 유량이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미소가 유량이 6kg가 나왔다. 하루에 5kg가 나왔다. 그러면 덱소론을 놓는 순간 어느 정도 줄을 것 같아요? 딱 그 다음날로 반으로 줍니다. 반으로 줘. 확 반으로 줄어. 그런데 그 유선 조직이 반으로 줄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될까? 하는 건 조금 의문이에요. 되지 않습니다. 네, 회복 잘 안 돼요. 그러면 송아지는 뭐 먹고 살아요? 주로 어미젓 먹고 살아요. 이쁘찌개 사료도 먹고 살지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소화 잘 못 시키지. 어미젓 제대로 못 먹겠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요새는 많이 좀 덜해. 버즘 같은 거. 응? 우리 집에 버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미소 관리 잘못되고 젖 관리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 버짐이 없었는데 농장이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어릴 때는 아예 없어요. 버짐이 없는데 육성으로 오면서 한두 마리씩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에 어릴 때는 아예 버짐 자체가 없어요. 자, 그 얘기가 자꾸 삐뚤어 나갈 수 있는데 자, 그 얘기까지는 내가 답 받을게요. 우리가 송아지가 버짐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영양 부족이다. 뭐라고? 영양 부족이다. 그럼 왜 영양 부족이 생겼을까? 거의 나는 보지 않아도 육성후 시기라는 몇 개월입니까? 한 5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네? 6개월? 그때 예, 나오죠. 그러면 이유를 몇 개월에 시켜요? 3개월에. 예. 그러니까 이유 후 한두 달 관리가 잘못된 거야. 제가 아까 오전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하고도 그런 얘기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아지에 대한 이유 시기와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의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송아지들이 이유하고 나서 호흡기에 걸릴 확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의 100%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우리 정재현 사장님은 내 뭐 유튜브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데 나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오면서 이유 시기는 3개월로 하고 이유 하기 전에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 놓으라고 계속 얘기하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 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이유할 때 저는 이제 원장님 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예. 열을 한 8마리, 9마리 열을 다 재봤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호흡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열을 재보니까 한 40도, 100% 다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무조건 호흡기 한 달짜리 놓습니까? 예, 하고 비칸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요 농가에서 5, 6개월 넘어서 버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만약 이런 건 있겠죠.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그때 뭐 약간 이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송아지들이 버짐이 생기는 건 100%예요. 뭐가? 못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농약 계속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없었는데 예, 없어는 생겼는데 그 소의 그 원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었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달. 그렇지 않고는 버짐이 생길 수가, 잘 먹은 소치고는 절대로 버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이유하고 나서 한두 달 뭔가 관련이 안 돼서 이게 소가 문제는 없겠지 하고 잘 먹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아마 관리가 안 됐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100%야. 그래서 이유는 3개월에 시키고 이유하기 전에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를 반드시 놓으라고 그러는 거. 자, 이유하기 전이나 후에 우리가 지속성 호흡기 항생제를 놓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으시는 분들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크는 게 틀리고 자라는 게 틀립니다. 네, 틀려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유한 거 재보니까 체온이 높더라. 우리가 호흡기라 그러면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막 재채기하고 호흡이 빠르고 그런 거만 호흡기 아니에요. 송아지는 어미한테서 받은 초유의 면역 물질이 언제 약발이 떨어지냐면 3개월 넘어가서부터 약발이 떨어져요. 그때는 호흡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유라는 건 뭡니까? 어미한테 떨어지면서의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야. 그리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또 옮겨가는 거야. 수송연하고 똑같아. 장에서 사가지 온 소수라고 똑같아. 그 호흡기 생기는 거야. 반드시 이유하기 전에 어미한테 있을 때 주사 놓으셔야 돼. 피하 주사 놓으셔야 돼. 그렇게 놓으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한 달간 가는 약을 놓아야 되는데 뭐 다른 약을 놓더라고. 한 달간 가는 약이 드렉신이나 주프레보나 틸미코신 제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놓으시면 돼. PPS나. 그러니까 이렇게 PPS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48시간 만에 놓는 것도 뭐 있잖아. 뭐 프루샷 300 뭐 이런 거 있잖아. 송아지 한번 붙잡아서 놓기 힘든데 그거 한번 놨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 번 넣고 한 달간 가는 약이 좀 비쌀지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 그래서 지금 송아지 설사 얘기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어미한테서의 이 과비 상황이 이 변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어미한테서의 이 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 상황의 그 어미소를 보면 걔는 번식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송아지 얘기를 하지만 그 어미소가 이제는 좀 지나면 발정이 오고 번식을 해야 될 위기가 상황이 오는데 그 어미소가
어쨌든 사료를 줄구고 과비가 되었던 상황이든 아니든 이런 문제가 송아지가 회백색 변을 누는 그 어미소가 정체라고 그러면 이 어미소는 번식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지만 그 몸 안에 있는 기름기가 자궁이나 난소에 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난소의 탄력성도 없어지고 자궁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정 왔다 하더라도 수태율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또 듣고 명심하셔야 되고, 처음 듣는 분들은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양관리하는 관행 중에서 잘못된 하나가 농우사료를 많이 줘서 과비된 게 아니고 조사료, 볏짚이나 아이가스를 무한정으로 많이 주는 그런 사양관리에서 그 어미소는 과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어미소가 과비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농우사료를 갖다가 많이 줘서 그 소가 과비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줬다고 그래야 5kg 이상 절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3kg, 4kg 준 거야. 근데 왜 살쪘어? 볏짚하고 라이그라스 이런 조사료를 무한정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전 볏짚이 많이 비싸져서 그러는데 배합사료 번식한테 5kg 이상 주시는 분 하루에 4kg에서 4.5kg 주신다. 3kg대 주신다. 3kg대가 많네. 4.5kg 이상 안 주세요? 4.5kg 이상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번식후 그게 맞다 그러면 번식후 발정들 잘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번식후가 50일 이내 발정 잘 안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루테라이스나 이런 주사를 안 놓고 번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는 사료 몇 킬로까지 줘요? 3kg. 3kg? 네, 3kg? 네? 조사료가 무제한. 이런 거야. 농우사료 3kg 주고 배합사료 3kg 주고 조사료 무제한 주는 거야. 왜 그렇게 관행이 됐냐면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 많이 먹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먹이는 배합사료하고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를 알아야 돼. 오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배합사료는 TDN 영양소가 몇 프로? 70%. 볏짚은 몇 프로? 자, 우리가 얘기하는 배합사료의 영양소 가치를 따지는 거를 단위를 TDN이라고 그래. TDN. 그럼 지우개가 어디가? TDN이라고 그래. 이게 뭐 약자냐면 토탈. 토탈, 다이제스트, 소화가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든 소가 먹든 사람이 먹든 그것이 소화돼서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가치를 TDN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영양소 가치를 따지는데 우리가 영양소가 많다는 배합사료는 68%에서 74%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70%라고 보자 이거야.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TDN이 70%야. 금방 얘기로 볏짚은
35%야. 라이그라스 한 50% 돼. 티모시 60%. 그러면 여기 농가 죄송합니다. 뭐 안 좋은 예를 저기 해서 저기인데 다 대부분이 비좁으니까 배합사료는 3kg 주는데 볏짚은 무제한이야. 보세요. 볏짚을 무제한을 주면 하루에 번식구가 몇 킬로 먹는지 아세요? 볏짚을 무제한 주면 번식구가 하루에 기본이 15kg 정도 먹어. 더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재본. 이게 하루에 15kg야. 그러면 수분 30% 따지고 넉넉하게 따지고 건물량으로 따지면 10kg야. 10kg면 영양소 가치를 TDN을 배합사료는 70%고 볏짚은 35%면 서로의 관계는 뭐예요? 2배거나 2분의 1이야. 볏짚이 영양소가 없는 게 아니야. 단백질도 3에서 6% 사이에 움직이고 있고 TDN이 35%야. 영양소로 따지면 배합사료의 반이야. 그러면 10kg가 건물량을 먹었다 그러면 사료를 몇 킬로 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5kg하고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어사료 5kg 주는 거는 소를 다 잡는 일이고 볏짚 15kg 주는 건 잡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한 송아지를 회백색 변으로 만들기도 하고 과비에서 번식이 안 되게 하고 발정도가 안 오게 하는 이 모든 문제점을 다 여기에서 깨부시지 않으면 번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설사의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을 좀 바꿔야 돼. 제가 오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연세 드신 사장님들은 제가 침태기만 해도 이게 이해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한 번에 안 바뀌겠지. 바꾸셔야 돼. 오늘 아까 오전에 했던 분 중에서 안 오셨는데 그분은 작년에 김해 여기 한우협에서 했을 때 그 얘기하고 번식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바꿔서. 결론은 볏짚을 제한급여해야 되신가요? 볏짚을 제한급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노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야 시간 잘 지금 몇 시에?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발전과 관련된 3대 요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발전과 관련된 3대 요소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농어사료. 그 다음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미네랄. 이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분 안 계세요? 무슨 발정 오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지 농어사료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어사료를 하루에 2kg 정도 주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양질이 조사를 했을 때 연맥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연맥도 하루에 한 3kg에서 4kg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 구멍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냥 4kg에 볏짚 무제한을 주고 있죠. 근데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맥이랑 조사를 사료를 주는 데는 이제 털이 좀 일반적하고요. 볏짚이랑 그렇게 좀 털이 좀 거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번식구는 집집마다 소의 크기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달라서 딱 일괄적으로 뭐 번식구는 어떤 시기에 몇 킬로 먹이고 이렇게 정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다급하게 발정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농우사료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조사료는 무제한 먹이고 농우사료를 안 주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발정이 안 오면은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호르몬제를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제를 주사를 넣어서 발정이 와서 수정이 잘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합사료, 농우사료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사양관리를 하면 번식 후에 자체 생식기에 문제되는 난소가, 자궁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해서 발정도 제대로 안 오고 수태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한테 번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농우사료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도다맥이기 때보다 송아지가 딸려있는 포유기 때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농우사료로 얘기하면 도다맥이 할 때는 4kg까지 먹인다 그러면 송아지 딸려있을 때는 5kg까지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설사한다는 이유로 뭐 한다는 이유로 사료를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소가 더 마르고 정상적으로 번식 리듬이 올 수가 없어요. 깨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송아지가 한 달 이내에 있는 송아지가 어쨌든 어미사료를 많이 먹던 저기에선 젖이 많이 나와가지고 설사를 하면 위험할 수는 있으나,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있는 송아지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지나갔으니 그때만큼이라도 어미소한테, 번식구한테 사료를 좀 더 줘서 정상적인 번식 리듬인 생체 리듬을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발정 잘하고 난소도 좋아지고 자궁도 좋아져서 빨리 발정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만하고 나서 한 달과 2달 사이에 한 달 기간만 기간을 두고 사료를 더 농우사료를 올려주면 그때 발정이 잘 오면 수정시키고 나서 원위치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번식 효율을 할 수가 없어. 송아지를 잘 키울 수도 없고. 6kg까지 주면 과비가 와서 다시 백리가 오지 않을까요? 설사 사료양 5kg까지? 사료양을 도다먹이기 때 4kg 주라 하셨다가 송아지가 딸리면 6kg를 주시라 하셨잖아요. 5kg까지 5kg까지 주시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료양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송아지가 이제 회백색 설사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과비 상태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사료, 배합사료 1kg 준 거 가지고 우리 이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올라가면 이게 이제 기름기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회백색 변이 오지 않느냐 이거죠. 1kg 올린 거예요. 그럼 볏집은 우리가 10kg 해가지고 사료 5kg 준 거는 겁나지 않은데, 사료 1kg에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엄청나게 겁나는 거야 지금. 근데 보통 이제 농사료를 이제 5kg 줘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그대로 볏집도 무제한으로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보통은 다 그런 농가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하라는 교육 내용이 배합사료 더 많이 올려주고 지금에 하던 볏집을 무제한으로 그대로 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죠? 배합사료는 좀 더 올려주고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줬던
조사료는 일단 줄여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3kg에 라이그라스를 5kg 정도 주거든요. 라이그라스 5kg? 그러면 발전이 솔직히 발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거의 60일 안에 발전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좀 약하게 오는 발전이 있든지 이렇게 보면. 근데 왜냐면 지금처럼 스타전에 우리가 서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번식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료를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잘 먹는 놈들이 있어요. 이래 보면 옆에 잼이 지사를 나라고 잼이 먹는 놈들도 있다. 그러면 너무 가비아가 될 수도 있다고 그 소들은. 그거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래도 해보고 도가 먹이기도 해보고 예전에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료 소도 다들 소 키워보면 소가 자기 사료만 안 먹어요. 옆에 다 이래가 또 아무래도 닿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야 되고요. 그 소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그 일단 교육을 듣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듣고 이런 게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 주고 6대4 종목비 6대4 정도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반발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송아지 설사를 안 하게 하고 번식만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사료를 2kg 주든 사료를 5kg 주든 어떤 상황이든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농가하고 여기 농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내가 하는 것이 번식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그건 맞아. 근데 제가 여태까지 다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떻게 보면 조사료 무제한으로 먹이거나 이런 데에서의 아까 그런 병폐 이런 문제점은 조금 원인을 없애줘야 되고 또 우리가 농사료를 갖다가 너무 못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올려줘야 될 필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응?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식의 문제를 송아지를 잘 키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얘기가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도다먹이기에 대해서는 무지 많이 들어보셨잖아. 여기서 응? 도다먹이기는 뭐예요? 이전보다도 좀 더 주려는 거야. 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성장을 잘하게 하고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도다먹이기 할 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얼마만큼 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2달 동안 몇 킬로 성장한다 그랬죠? 네?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마지막 분만하기 2달 전서부터 도다먹이기를 해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20kg 정도 커. 2달 동안. 응? 아시잖아. 2달 동안.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한 달에 10kg야. 근데 태어난 송아지는 몇 킬로에 태어나요? 30kg. 그 30kg의 송아지가 한 달 후에 몇 킬로 돼요? 아무리 안 돼도 50kg 되고 잘 키우면 60kg 되고 더 잘 키우면 70kg도 돼. 평균 일당 증체량이 잘 나오는 1.2kg 나오고 그런 대로 나오는 데는 1kg 나오고 안 나오면 0.6kg 나오고 0.8kg 나와. 계산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키우면 어미전만 먹고 1kg씩 나와야 되는 거야. 일당 증체량이.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한 달에 10kg 크는 때 도다먹이기 하는데 나와가지고 한 달에 30kg 크는데 우리가 똑같이 조사료 농어사료를 줘야 이게 맞는 사양관리냐고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송아지가 물론 나와서 이푸치기 사료 먹고 좀 보충되는 건 있을 수 있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지나가지고 진짜 잘 먹이는 집이 한 500-600g 먹으면 잘 먹을 거야. 하루에 먹는 게. 근데 잘 안 먹어. 대부분이 그것도 20일 넘어가서나 좀 먹을까 말까지 그런 사료의 영향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가 한 달 됐을 때의 그 송아지는 거의 어미젖에 의존한다고 보면 돼. 근데 그 어미젖에 의존하는 그것이 그렇게 한 달에 30kg 키우게 하는 그 젖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한테 설사한다고 사료 줄이고 이렇게 괄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료의 급여 체계는 임신해서 임신 7개월보다는 도담이기보다는 포유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양관리를 안 하는 한은 매년 설사에 시달리고 매년 번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 돼서 20일 돼서 송아지 설사해서 위험하다 하면 저는 그것도 아까 뭐 극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서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거 초유가 거의 대부분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까지도 좋은 초유의 품질을 막말로 초유의 약발이 안 좋아서 보름 돼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초유를 가능한 한 어미소 젖 먹기 전에 내가 준비했던 분말 초유를 또 냉동 초유도 뭐 질문 들어오랬는데 냉동 초유는 어쨌든 질병 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분말 초유를 준비했다가 좀 많이 먹여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율을 하게 되는 조율을 이 소마다 다른데 조율을 잘 가는데 애미가 잘 생겨서 진짜 공격하게 먹으면 좀 설사도 불안한 것 같고 좀 애미마다 좀 다른데 약간 이렇게 애미가 좀 적거나 이런 식이 되면 조율 양이 좀 작은 것들은 좀 빨리 설사를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번식우한테 무한정 조사를 하루 종일 많이 먹게 하는 거는 이거 좀 없애거나 제한해야 돼.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해왔던 거라 갑자기 이게 바뀌지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새끼 어디서 듣고 왔는데 또 지랄로 또 저기 했냐고 또 그럴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옆에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이 양반한테 한번 전화해 보이소 해가지고 전화를 바꿔주든지. 서서히 그렇게 돼야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지게 얘기로 특이한 얘기로 기본적으로 배합사료는 한 3kg는 기초 단계에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도다미기는 4kg, 포유기는 5kg 정도 이상은 줘야 돼. 그래야 뭐가 움직여져요. 발정이 잘 오고 안 오고는요, 그 소의 몸속에 혈액 검사를 하면 뭐를 하냐면 베타캐로틴 검사도 하지만 혈당 검사를 해요. 혈당을 검사를 하면 사람은 공복 혈당이 얼마죠? 100이에요. 소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60에서 70이에요. 70이야. 그런데 분만하고 나서 소들이 발정 안 오는 거는 그 소들이 가지고 있는 혈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 50으로 떨어져요. 40, 50으로 떨어져. 왜? 송아지한테 젖을 다 갖다 바치고 또 우리 사장님들이 제대로 농우사료를 안 줘서 그래. 그럼 발정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성분 중에서 배합사료에서만이 당을 많이 생성하게 돼 있어요. 배합사료는
우리가 한우를 하는 데서 영양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이거를 이해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송아지의 생리라든지 번식후의 생리라든지 비육후의 영양에 대해서 알거든요. 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었더라도 꼭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오늘 한 내용을 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내가 한우를 사양관리하는 데서 이게 트입니다. 네, 트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내용을.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게 딱 하면 우리가 몸에 와닿는 느낌이 뭐 옵니까? 아니 갑자기 휘발유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혹시 휘발성 지방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예? 초산이랑 뷰트릭 애시드. 예. 초산, 뷰트릭 애시드. 여기 프로테인이가. 예. 여기 선생님은 아마 축산과 출신이나 공부 좀 하신 분 같아. 예, 맞아요. 휘발성 지방산은 뭐냐면 우리가 소한테 준 사료, 즉 조사료 배합사를 주면 소한테 주면 소한테 사료를 주면 소에서 위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준 사료의 한 80%는 이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해서 이것이 위로 흡수돼서 문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각자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휘발성 지방산이 하나의 이게 사료의 영양소가 이걸로 변하는 거야. 휘발성 지방산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휘발성 지방산 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산을 없애버려. 그럼 휘발성 지방 하면 좀 우리가 와닿는 게 좀 편해. 어? 근데 지방인데 휘발성이 있대. 휘발성이. 왜 휘발성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이게 몸속으로 영양소로 투입이 되려면 이 물질이 쉽게 흡수가 되려면 휘발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뭐로 변한다고? 지방, 기름기 성분인데 뭐로 변한다고?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위벽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영양소로 변하는 거야.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대부분이 이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변하는 거야. 이런 영양소로.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 9개 정도 있는데 9개를 다 알 필요가 없어. 메인 3개만 알면 돼. 메인 2개만 알면 돼. 이 3개 중에 우리 여기 사장님이 얘기는 했는데 이 3개만 알면 돼. 휘발성 지방산은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소의 위내에 들어가가지고 영양소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이 초산과 낙산과 프로피온산 중에 하나로 변한다. 이것이 휘발성 지방산이다. 이것이 소의 위벽에 소화돼가지고 위벽에 흡수돼서 영양소로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초산은 주로 뭐가 영향이 있어가지고 초산이 되냐면 조사료가 초산이 돼.
조사료가. 조사료가 뭡니까? 풀이야. 볏짚. 그래서 외우기를 조하고 초하고 비슷하죠. 조가 초가 된다. 조가 초가 된다. 초산이 뭐라고? 식초야, 식초. 근데 이 초산은 어떤 물질로 변하냐면 주로 유지방과 체지방으로 변해. 뭐라고? 유지방과 체지방으로 변해. 체지방은 뭐예요? 마블링. 유지방은 저세소로 나가. 그러니까 아까 과비한 것에 어미소의 몸속에 기름기가 많은 거는 우리가 사료는 조금 주고 조사료를 많이 줘서 기름기가 많은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풀이나 볏짚을 많이 준 조사료를 먹으면 위내에서 초산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뭐의 재료가 된다? 지방, 체지방, 유지방으로 변하는 거예요. 낙사는 좀 중간적인 형태예요. 그냥 낙사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낙사는 중간에 낙사입니다. 반대로 프로피온산은 조사료가 아니면 뭐겠어요? 배합사료나 농우사료야. 간단하잖아. 배합사료나 농우사료는 뭐로 변해? 프로피온산으로 변해. 얘는 뭐로 변하는 게 주로 되느냐? 지방도 변하긴 하겠지만 주로 혈당의 당의 기초가 되고 이게 근육, 살코기로 변해. 혈당으로도 변하고 근육으로 변해. 살코기로 변한다. 그래서 제가 번식후가 발정이 안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다.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필요하겠어요? 이게 필요하겠어요? 프로피온산이 필요한 거야. 프로피온산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 농우사료가 필요한 거야. 그럼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조사료를 많이 먹이면 마블링도 잘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블링도 될 수 있지만 지방도 많이 낄 수 있죠. 피와 지방도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비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하면은 우리 비육소들 TMR 먹이는 거하고 농우사료하고 배합사료 먹이는 거하고 대별해 보면 마블링은 어떤 게 더 잘 돼요? 해보면 TMR 먹이는 데가 마블링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조사료가 더 많잖아요. 농우사료하고 볏짚 먹이는 데에서 비육소는 육량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마블링은 좀 덜하죠.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의 이 틀을 탁 머리에 넣으세요. 뭐 계속 들으신 분은 좀 지겨울 거야. 조가 초가 되고 배합사료가 푸가 된다. 그걸 안 하더라도 하나만 외우면 돼. 조가 뭐가 된다고? 초가 된다. 뭐 아니면 진짜 여기 풀초라 그러면 초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초가 된다. 식초가 된다. 초가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프로피온산인데 프로피온산은 뭐가 되는 거냐? 배합사료가 되는 거야. 그 배합사료는 프로피온산으로 내가 뭐로 변하느냐? 혈당과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발정의 3대 요소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앞에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첫 번째가 농우사료야. 그런데 우리는 사용관리를 농우사료를 좀 등한시하고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데서 이런 번식이나 여러 가지 과비나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셔야 돼.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소량에서 정량으로 바꾸셔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 집이 발정이 잘 오고 수태가 잘 되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거야. 틀려져. 수태율이 기후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기후, 날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가을. 뭐 아무래도 여름, 한여름엔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예, 영향은 있죠. 예. 기후 습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수정, 여름에 이제 한여름에 더울 때 수정시킬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여기 자가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액을 녹이잖아요. 여름에 덥잖아. 그러면 저는 정액을 빼냈어. 그래서 뭐 37도 5도나 38도 물에다가 넣지 말고 바로 꺼냈어. 그럼 카타기로 잘라. 정액에 주의 있게 꽂을 때 넣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어떻게? 정액, 그게 안 녹이고 스트로를 자르고 바로 주입 장전해가지고 주입한다 이거예요. 한여름이에요. 예? 한여름에만. 예, 예.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태율이 괜찮아. 괜찮아. 그 이유가 데미지 때문에. 뭐 한여름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고 이제 그런 충격이 좀 아무래도 녹이지 않으니까 좀 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강화에서 하는 사람 보면 수용사분이나 그 영향을 받는 그 주변 무리 분들은 잘 돼. 수태율이 높아. 이게 제가 뭐 하더라도 이제 막 이게 볼모로 잡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조금은 지겨울 때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남은 게 한 20분 남았으니까 뭐 제가 질문 받고 또 질문 없으면 제가 또 그래도 유익하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 거의 다 했어요. 뭐 송아지 설사 하는 거 얘기, 뭐 본식 얘기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했어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좀 이렇게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질문 하나 예. 아까 전에 그 수액 관련해가지고 수액. 예, 세병을 넣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장님 강의를 많이 듣고 이제 세병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병은 혈관으로 놓고 두 병은 이제 폐압으로 넣든지 아니면 두 병을 혈관으로 놓고 한 병을 폐압으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예. 수액은 우리가 이제 혈관 주사를 못 놓을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수액을 피하 주사를 놓는 것도 괜찮아요. 뭐 금방 그런 식대로 혈관 주사를 2개를 놓고 피하 주사는 빨리 놓고 해도 되잖아요. 피하 주사는 빨리 놔도 돼요. 송아지 수액을
피하 주사 놓는 방법 아세요? 그냥 목 부분에 양쪽에 편안하게 그냥 주자 넣든지 주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피하에다가. 예, 효과 있어요. 어? 효과 있어요. 괜찮아요. 예? 혈관 너무 어리고 그다음에 혈관이 잘 안 쓸 때가 있어요. 예, 안 나오면 그때 좀 하세요. 예, 그거는 피하 주사는 빨리 해도 돼요. 따뜻하게만 하면. 예. 괜찮죠, 뭐. 예. 뭐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예? 수액 하나 넣고 네. 수액 1리터를 넣고 뭐 전해질을 한 1.5리터 정도 먹여버리면 안 되나요? 전해질이요? 그 설사한 송아지한테 전해질 먹이는 거는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질을 먹이는 상태의 기본적인 조건이 송아지 배를 먼저 만져봐야 돼요. 송아지 배가 쭈렁쭈렁 거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해질을 먹여도 상관이 없으나 송아지가 부패되고 쭈렁쭈렁 거리면 오히려 이거 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전해질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저긴 해요. 제일 이렇게 끝에 보면은 호르몬제 활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예, 저는 참고로 뭐 이게 자연 발정 와서 수정이 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수태율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수정 후 38일째 착상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정 후 언제 며칠째 착상이 된다고요? 예, 38일째 됩니다. 예, 38일째. 38일째. 그러면 착상이 되기 전에는 얘네들이 수정란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돌아다닌다. 또 돌아다닌다. 예, 또 돌아다닌다. 그래서 초조기 임신 진단할 때 30일, 32, 3일, 28일, 35일인데 임신했다고 그랬는데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 후에 재발정 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정란이 우리가 이제 수정을 시키고 나면 난자하고 전자가 만나면서 수정란이라는 형태로 이게 존재를 하는데 이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에 특히 수정시키고 나서 20일 전에 위험한 시기가 3번 일어나요. 3번. 위험한 시기가. 우리가 그런 것만 없으면 수태율도 높아지고 이럴 텐데 어쨌든 위험한 시기가 3번 일어나. 첫 번째가 수정시키고 5, 6일째 일어나. 언제? 수정시키고 5, 6일째. 잘 보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어떤 소는 수정시키고 나서 5, 6일째 재발정 오는 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발정이 잘 왔다고 그랬는데 5, 6일째 또 발정 오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가 그러면 이전의 게는 비정상이냐?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그때도 정상이고 지금은 그럼 뭐야 도대체가. 이것도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때 또 넣어야 되나? 또 넣어야 되나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가 있는데 수정시켜서 안 좋을 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수정란 자체가 5일째 호르몬 구조에 의해서 다시 발정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오거나 좀 약하게 올 수 있는데 저번처럼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수정란이 위험해져요. 위기가 와. 그게 1차 위기야. 그럼 왜 그게 오느냐? 이거는 생리적인 거라 뭐라고 표현을 못해. 소의 생리는 그렇게 돼 있다.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는 21일 사이에 발정이 3번 오는 거예요. 3번 와.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또 혼동이 올 거예요. 그냥 어쨌든 3번이 오는 과정 속에서 5일에서 5, 6일 사이에 한 번 온다. 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때 수족난이 위험 시기가 1차 시기가 온다. 두 번째로 2차 시기가 언제 오냐면 5일째에 돼서 재발정 오는 것도 있지만 잘 보면 12일째 발정 오는 놈도 있어요. 막 지랄 맞게 낭종 걸려가지고 막 발정 오는 것도 낭종에 의해서도 오는 거 있지만 극히 정상적으로 12일째 발정이 오는 게 있어요. 이때 2차 위기야. 3차 위기는 언제 오냐면 수정시키고 나서 18일째 또 와요. 호르몬의 구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수정을 내가 제대로 시켰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 시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프로겐 요법이다, 올바른 요법이다, 이걸 쓰세요 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끝에 보면은 써있죠. 지속적으로 수태가 안 될 경우 프로겐 오바른 요법을 활용한다. 1차 수정 후 5일째 5cc 근육 주사 놓고 2차 수정 후 12일째 5cc 근육 주사 놓는다. 뭐를? 프로겐이나 오바른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권하는 거는 계속 여러 번 한 서너 번 이상 수정이 안 됐을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도움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한 25%에서 30%밖에 안 돼. 네,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 후 11일째 고나돈, 고나신이나 리세타를 3cc 놓으라. 이거는 모든 소한테 해도 돼요. 그래서 11일째 주사를 놓는 거야. 뭐를? 고나돈, 배란 촉진제를 수정시키고 나서도 배란 촉진제 놓지만 언제 해라고? 수태율 높이게 하기 위해서 수정시키고 11일째. 네? 11일째. 놓으면 2차 수족난의 위험 시기가 있을 때 이 고나돈 GnRH를 놓으면 몸 안에서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수족난이 안정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5일째, 12일째는 이때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의 성분이 나오냐면 루테라이스와 같은 그 PGF-알파 성분이 몸 안에서 나와요. 이 PGF-알파는 이 수족난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5일째, 12일째 프로겐이나 오바른 요법을 쓰고 아니면 11일째 GnRH, 고나돈, 고나신, 리세탈 요법을 쓴다는 거예요. 2차 위기 때. 3차 위기는 며칠째 온다고? 18일째. 18일째 오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주사를 놔야 될 게 17일째 되는 날. 17일째 되는 날 뭐를 놓냐면 이거는 희한하게도 이 약을 놔요. 이건 제가 만든 약이, 제가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 이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최신 저거야. 케토프로핀이 무슨 약입니까? 해열진통 소염제죠. 저거를 17일 때 20cc 정도 한번 놔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집 소 A급 소인데 이 소 새끼들에서 어떻게 좀 나갔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소가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해라고 해볼까. 근데 케토프로펜 같은 거 보면 뒤에 임신우한테 주사할 땐 조심해서
주사라고 적혀있는 임신우한테 조심해라 하는데 저거는 뭐 임신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임신 수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랑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예? 착상전이라서 상관없지 않아요? 예. 그냥 한번 써보세요. 농사를 좀 올리세요. 나 2kg에 놀랬어. 그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사료량이 많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가고요. 상당 참습니다. 근데 사료량이 좀 있을 때보다는 지금 스텝이 좋아요. 사료를 줄였을 때가 수태율이 좋아? 네. 그렇게 해. 사료량을 줄였는데 수태율 좋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하러 사료를. 아니 그때도 3kg 먹일 때도 수태율이 좀 계속 안 되는 개체들 계속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낮췄는데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은데 지금도 그렇게 좋다고 안 보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수종사분들 일선에 고생 많으신데 가끔 이제 우리가 소가 번들번들하고 좀 살찌면 다 그거 수종하고 나서 가시면서 한마디 하는 게 배합사료 줄여, 농사료 줄여 이래요. 거기에 얽매이셔도 되고 어쨌든 이겨내셔도 되는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호르몬 주사를 외부에 주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통 이제 PGF-달파 제제 외음부에다가 이제 그거 놓는데요. 그 주사 넣으면 바로 목표 지점인 난소로 가서 난소에 있는 황체를 퇴행시키기 위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호르몬이 원래 뇌하 수치에서 분배되는데 그렇게 되면 PGF-달파는 아닙니다. 예. 그럼 이 원리는 잘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외음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똑같은 양이라도 발정의 강도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난소에 있는 우리가 이제 PGF-달파 제제를 놓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 난소의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잡아서 놓는 거예요? 황체를 퇴행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사를 놓더라도 둔부에 놓으면 오른쪽 난소에 황체가 있으면 오른쪽에 놓는 게 훨씬 효과가 나아요. 근데 우리는 직장 검사를 해서 황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뭐 맞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수의사들은 이걸 해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저는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놔요. 그게 더 맞는 방법이니까. 가까이서 있는 게 황체를 타겟으로 해서 주사 놓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왜 더 가까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음부에다가 놓는 게 더 좋아요. 효과가 훨씬 빨라요. 좋아요. 단 소 발길질할 때 얻어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깨끗한 물수건 같은 게 이제 필요하고 소가 발길질하면 저는 왼손으로 주사를 놓으니까 오른손으로 딱 들어가서 소가 발길질하면 이렇게 하면 얻어 터지면 아프잖아요. 쫙 옆에 쓴 상태에서 소를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고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잡고 이걸 잡고서 이렇게 올려. 치켜 올려. 부러질 정도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면 소가 발길질은 좀 덜 하거든요. 약간 치켜 올리고 이쪽에 가지고 있던 수건을 갖다가 좀 닦아. 외음부를 닦고 그 안에도 이렇게 좀 묻을 수 있으니까 안에도 이렇게 좀 벌려서 좀 닦고 그 다음에 주사기 준비했다가 그 안에 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주사를 놓으면 괜찮아요. 이거 지금 들은 상태에서 글쎄 저는 이제까지 뭐 수의사 뭐 30몇 년에서도 제대로 얻어쳐진 거 뭐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간이 많이 나가는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참 한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이럴 것도 진짜 많긴 많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뭐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한우 키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한우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고 하면 할수록 또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조사료는 좀 제한하고 농사를 좀 올려주고 너무 과비시키는 게 원인을 배합사료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사료를 무제한으로 줬던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TDN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또 발정이 안 오는 거는 우리가 당이 부족해서 안 오는 거고 그것의 원인은 농사료가 당을 만드는데 당을 갖다가 줄이니 그게 발정이 안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예. 암소 비육하면서 송아지 관리 잘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번식을 통해서 이소 비육도 들어가야 되고 송아지도 키워야 되고 이런 거야.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참 힘들 것이다. 그럼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사 많이 시키죠. 예, 설사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죠. 예. 또 뭐 다른 기본적인 그냥 아무 얘기 여기에 관련된 얘기 아니라도 소에 대한 얘기면 질문하고 한두 개 받거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정한테 보면 예. 작은 경관에 이제 공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잘못하다고 그냥 상처가 날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상처가 나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딱 보면 약간 끝에 너무 묻어. 예. 그래서 그건 항상 좀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수적 교육도 가르치긴 한데 어쨌든 왼손이 들어가서 우리가 경관을 잡죠. 오른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금방 그런 질문을 안 나겠지. 가끔 가다 이제 이게 피가 묻어 나오는 거는 어쨌든 이걸 잡고 이 수정 정액 주입기를 갖다가 좀 갖다 대고 여기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이러고.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지나면 좀 들어가서 이게 요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일치벽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것도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돼요. 이 손으로는 내 몸 쪽으로, 이 정액 주입기는 이쪽으로 살짝 서로 압력을 이렇게 주면 투둑 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많이 해보면 이 소들도 알아보는 거야. 또 그냥 잘 들어가. 그냥 언제 순간인가 그게 잘 돼. 저도 제가 뭐 수의사지만 수의사 초짜 시절에 뭐 없었겠어요? 수영란은 그냥 쏘면 안 되잖아요. 저 안에다 넣어야 되잖아. 자궁각 안에다가. 진짜 500마리 할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의사인데. 쪽팔리잖아. 눈물이 나오고 시계 보면 진짜 피 범벅이 될 때도 있어. 진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약을 뭐 이렇게 바를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간혹 수정시키고 나서 어미소들이 한 며칠 안 먹는 소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초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자궁경관염이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아픈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해야 될 뭐 특별한 적은 없어요.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요.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야.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또 서야 돼.
요구하고 그리고 요양제. 그래도 나서 예?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농어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일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돼.